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이주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여성과학기술육성재단에서 후원하는 여성공학 수도권 여중고생 공학주간 특강 암호의 기초와 응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암호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암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스토리컬 이그젬플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큐어 커뮤니케이션 시나리오에서 이제 공개키 암호라는 암호 기술이 사용이 되는데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이제 예제인 RSA 암호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차세대 암호 기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연구하는 분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이제 보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반 기술로서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HTTPS라는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 그리고 와이파이 보안을 위한 802.11i WPA2 같은 표준에서도 암호가 사용이 되고 있고, 파일을 암호화하기 위한 시스템 안에서도 사용이 되고, 또 컨텐츠를 암호화해서 불법 복제하지 못하도록, 무단 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 이제 컨텐츠 프로텍션 기술에도 암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의 인증을 위해서도 유저 오센티케이션을 위해서도 암호가 사용이 되고 디지털 페이먼트나 디지털 캐시 이런 곳에서 이제 이중 지불을 막기 위해서도 암호 기술이 사용이 되고 블록체인 안에서도 암호가 사용이 되고 있죠. 네, 현재는 기업들에서도 암호의 중요성을 많이 인지를 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유럽의 GDPR이라는 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2018년부터 시행이 된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굉장히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했을 때 굉장히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 위반의 경우에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또는 1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이제 과징금으로 매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최대 과징금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방영했었던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도 보시면 그 드라마 중에 한 에피소드에서 그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쟁점이 되었던 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이 기존 판례에서 최대 1억 정도였다면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된 이후로 과징금의 최대 규모가 늘어나서 3천억을 청구당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법적으로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반했을 때 과징금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따라서 이제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과징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이슈들이 바로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구 분야도 아무래도 좀 더 넓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실 때도 기업들에서는 암호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암호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서치를 해보시고, 이런 이제 특강에서 들었던 키워드들을 잘 활용하셔서 학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가트너라는 회사에서 조사했던 2022년도 기술 트렌드인데요. 여기서도 암호 기술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가트너는 미국의 IT 컨설팅 회사인데, 가트너에서는 시장이 실제로 기술 인력을 구하는 트렌드를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는
기업체들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정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제 여기 있는 하나의 꼭지들이 다 새로운 기술들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프라이버시 인핸싱 컴퓨테이션이라는 요 암호 기술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 프라이버시 인핸싱 컴퓨테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암호 기술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홈모르픽 인크립션, 동형 암호,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이건 차등 정보 보호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시큐어 멀티파티 컴퓨테이션, 다자간 계산이라고 하는 기술이고, 제로 놀리지 프루프,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기술이고, 프라이빗 셋 인터섹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구나 하고 보시고, 또 이제 강연 뒤쪽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호 기술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암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쉬운 고전 암호부터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를 영어로는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이제 크립토그래피의 어원은 크립토와 그래피로 나누어져서 크립토라는 것이 크립토스 크롭테인이라는 그리스어로부터 왔고요. 여기 hidden to hide라는 이런 뜻을 가진 어원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라는 것도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이건 to write, to recor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립토그래피라는 말을 어원을 해석을 해보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 즉 이제 암호화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암호가 이제 생기던 초기에는 전쟁 중에 비밀 메시지를 보내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일 이제 고전 암호부터 한번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시저 황제라는 고대 로마의 황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고대 로마 그 황제 시저가 기원전 100년경에 이제 살았던 이분이 동맹군들과의 비밀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암호가 이제 시저 암호라는 암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했을 때 come to Rome이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시저 암호에서 암호화를 했었냐면 이제 C라는 요 알파벳이 있으면 그러니까 요거 메시지 각각의 알파벳 하나하나를 치환하는 방식으로 암호화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A라는 알파벳은 D라는 알파벳으로 치환을 했고 B라는 알파벳은 E라는 알파벳으로 치환을 했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알파벳에 대해서 세 칸 뒤에 있는 알파벳으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 C라는 메시지는 F로 치환이 되고 O도 이제 R로 치환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글자에 대해서 세 글자씩 밀어서 치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X, Y, Z는 뒤로 밀었을 때 대응되는 알파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X를 A와 대응시켜주고 Y를 B랑 대응시켜주고 Z를 C랑 대응시켜주는 이런 규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원판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A부터 Z까지를 원판에다가 나열을 한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도 A부터 G까지를 나열을 하고 이 안쪽에 있는 원판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원판보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 칸 밀었죠. 세 칸 밀어서 요렇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원판에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고 안쪽에 있는 원판에는 암호문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C를 암호화하면 F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O를 암호화하면 R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저 암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암호고
요거는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암호화하는지만 알면 이 암호를 깰 수 있는 그런 약한 암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저 암호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 칸을 미는 대신에 비밀키 K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0부터 25까지의 하나의 랜덤한 비밀키에 대해서 K칸을 미는 암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K는 0부터 25까지의 수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비밀키가 5라고 하면 비밀키가 5라고 하면 A라는 글자를 5칸 밀어서 이렇게 F로 보내겠다는 건가요? 네. 둘, 셋, 넷, 다섯. 네, F로 보내고 B라는 글자는 G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예제를 여러분들이 복호화를 직접 해보시고요. 비밀키가 5일 때 이 암호문을 어떻게 복호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원판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복호화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저 암호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이러한 고전 암호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이게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암복화를 할 수 있어야 하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사실 쉽게 해킹이 가능한 암호였습니다. 이러한 암호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비밀키로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제 시저 암호를 변형한 아까 그 암호의 경우 가능한 모든 비밀키의 경우의 수가 0부터 25까지 26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0부터 25까지의 모든 비밀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해독을 모두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쉽게 해독하는 방법들도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이제 암호문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시저 암호나 변형된 시저 암호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 암호문에서의 어떤 철자의 빈도나 자주 사용되는 형태, 단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쉽게 해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문 그 메시지에서 빈도가 제일 높은 알파벳은 E 또는 T, A 같은 알파벳이 되고요. 빈도가 제일 낮은 알파벳은 Z, J, X 이런 알파벳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호문 상에서 제일 빈도가 높은 알파벳이 뭔가가 있을 텐데 그 알파벳이 E에 대한 암호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을 하고 비밀키를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좀 더 해독이 어려운 암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음, 네. 시저 암호나 변형된 시저 암호의 가장 큰 문제가 키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아예 이제 테이블 하나를 비밀키로 사용을 해서 알파벳을 무작위로 섞어버리는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A부터 Z까지 이렇게 알파벳들이 있을 때 이 알파벳을 이렇게 무작위로 섞어서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메시지가 헬로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H에 대해서 암호화할 때 이 테이블의 H 자리에 있는 K를 읽어오고 E를 암호화할 때는 이 E 밑에 있는 D를 읽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할 때는 이 치환 테이블 전체가 비밀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비밀키의 경우의 수가 훨씬 그 변형된 시저 암호의 경우보다는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환 테이블을 비밀키로 하는 방식 외에 또 어떤 식으로 암호화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비밀키가 그 치환 변형된 시저 암호의 경우에 그 비밀키가 0부터 25까지의 하나의 숫자였잖아요. 하나의 숫자였는데 예를 들어 비밀키가 n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다중치환 암호라는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메시지가 있고 비밀키가 이렇게 예를 들어 4개의 숫자라고 하면은 4개의 숫자라고 하면은 메시지를 이렇게 4글자씩 끊어서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비밀키 각각 이제 뭐 첫 번째 메시지 글자인 T에 대해서는 비밀키의 첫 번째 숫자인 2를 적용을 해서 암호화를 하고 두 번째 글자인 E에 대해서는 비밀키의 두 번째 숫자인 0을 적용을 해서 또 이렇게 암호화를 하고 세 번째 글자인 L에 대해서 세 번째 숫자인 5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밀키 글자마다 서로 다른 키를 적용을 해서 치환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하면 좀 더 안전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시저 암호보다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안전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전 암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고전 암호는 알파벳을 각각 치환하는 방식, 이제 치환 암호라고 부르는데, 그런 치환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애니그마라는 거가 이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사용했던 암복화 기계인데요. 애니그마도 역시 이제 앞에서 보신 고전암호의 확장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전암호의 원리는 결국 치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알파벳들을 서로 다른 알파벳들로 1대1 대응을 시켜주는 거였습니다. 애니그마에서는 이러한 치환 기법을 사용을 하되 글자마다 서로 다른 치환을 사용하는 그런 암호화 기법을 물리적으로 구현해낸 기계였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요 영화가 있는데 요 영화가 이제 어, 보시면은 앨런 튜링이라는 암호학자가 요 애니그마를 발명을 해서 애니그마를 발명을 하는 게 아니고, 애니그마를 해독을 해서, 결과적으로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보시면, 이 앨런 튜링이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초기에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 컴퓨터로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그마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해독이 굉장히 어려운 암호였지만 암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그런 이제 특성들 때문에 좀 더 해독이 쉬웠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애니그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난공불락의 암호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해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쟁 중에 이렇게 암호화 기계나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 유출이 되는 거를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 케르크호프스의 원리라고 해서 이 원리를 이제 케르크호프스라는 분이 논문으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암호 알고리즘과 암호의 비밀키를 분리를 해서 그 키만 비밀 정보로 취급을 하고 알고리즘은 아예 처음부터 공개를 해서 이제 공개적인 어떤 평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음, 암호 알고리즘 자체는 언제든지 유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공개해놓고 알고리즘 자체에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검증을 받는 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암호 알고리즘들은 그 이전의 고전 암호들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알고리즘을 알더라도 키를 모를 경우에 메시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도록 더 안전하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암호의 역사를 쭉 보면서 초기 암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봤고요. 다음으로는 응용으로 넘어가서 시큐어 커뮤니케이션 시나리오에서 어떤 암호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시나리오는 이렇게 앨리스와 밥이 서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데 중간에 통신 채널이 공개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공격자 이브가 암호문을 가로챌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통신상에 있는 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앨리스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암호화 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결과값인 암호문을 밥에게 보내주겠죠. 밥은 이 암호문을 복호하기 위해서 복호화 키를 사용을 해서 복호화를 하고 메시지를 열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암호화 통신 시나리오에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같은 경우를 시메트릭 인크립션 또는 대칭키 암호라고 합니다. 대칭키 암호는 이렇게 이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은 경우를 뜻하고 AES 또는 DES 같은 암호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칭키 암호는 암복호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암호문의 크기도 작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센더와 리시버가 사전에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공개된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비밀키를 공유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었던 것이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라는 건데요. 또는 이제 공개키 암호, 퍼블릭키 크립토그래피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암호인데요. 서로 다른 암호이기 때문에 리시버가 자신의 복호화 키와 암호화 키를 둘 다 생성을 해놓고 암호화 키는 모두에게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시버와 통신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인크립션 키를 다운을 받아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채널에서 다운을 받아서 그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전달하면 이제 리시버가 자신의 복호화 키로 복호화를 해서 메시지를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암호화 키는 공개 키라고 하고 복호화 키는 비밀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앞의 장표에서는 암복호화 키가 서로 같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키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미리 키 공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키 암호는 많은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이제 기반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공개키 암호라는 것이 무엇인지 컨셉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간단한 공개키 암호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대표적인 예제로 이 RSA 인크립션이라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RSA 인크립션은 라이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만이라는 요 세 명의 암호학자들이 만들었던 공개키 암호입니다. 1977년에 제안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공개키 암호의 표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 RSA 인크립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P하고 Q는 서로 다른 소수라고 하고 P와 Q의 곱을 라지 n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지 n에 대해서 어떤 이제 zn이라는 스페이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zn이라는 스페이스는
이제 정수들의 0부터 라지 n 마이너스 1까지 정수들의 집합인데 여기 안에서 덧셈이나 곱셈이 모두 이제 덧셈이나 곱셈이 모드 n이라는 연산으로 정의가 됩니다. 모드 n 연산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예를 들어 A하고 B를 더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A하고 B를 더한다고 했을 때 요거를 모드 n으로 연산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연산이 되는 거냐면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마우스로 하는 거라 가지고 A하고 B가 정수의 그 모드 요 ZN의 원소일 때 A 더하기 B 모드 N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A 더하기 B를 일단 정수로 계산을 하고 라지 N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A 더하기 B가 다시 이제 ZN의 원소가 되도록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곱셈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n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서 요 a하고 b의 곱이 역시 zn에 들어가도록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zn이라는 요 집합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정의된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요 zn에서 어떤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할 텐데 f라는 함수를 생각을 할 건데 x라는 이제 zn상의 원소를 x의 이승 모드 n으로 보내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 x를 x의 이승으로 보내는 이런 펑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내는 f라는 펑션이 만약에 p하고 q를 모르는 사람은 요 f라는 펑션의 이제 역함수를 계산을 할 수 없는 원웨이 펑션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하고 Q를 아는 사람은 쉽게 X의 이승을 보고 X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고 라지 N이라는 요 값만 아는 사람은 역함수 계산이 어려운 원웨이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원웨이 펑션을 이용을 해서 RSA 암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저희가 아까 정의한 요 라지 N이라는 숫자와 그 원웨이 펑션에서의 e가 공개키가 되고요. 비밀키는 요 x의 이승을 다시 x로 보내주는 요 함수를 x의 d승이라고 하면 그 역함수가 그 비밀키가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에서는 메시지가 이제 zn에 있는 어떤 원소라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승 모드 n을 해주게 되고요. 복호화에서는 이제 암호문의 d승 모드 n을 해서 원래 메시지를 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라지 n만 알고 라지 n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를 모르는 공격자는 요 C에 대해서 이 C에 대해서 어떤 m을 이승 모드 n을 해서 C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요 RSA 암호가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RSA 암호가 가지고 있는 좀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요 M1, M2의 곱인데 덧셈으로 조금 잘못 표현한 부분인데 M1, M2에 대해서 인크립션을 했을 때 요 값이 이제 M1에 대한 인크립션하고 M2에 대한 인크립션을 서로 곱한 값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문끼리 곱했는데 이게 그 메시지를 곱한 것에 암호문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을 때 이걸 이제 호모로픽 인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요 호모로픽이라는 성질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RSA 인크립션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봤고요.
아마 조금 어려운 내용이셨을 텐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원웨이 펑션이 있어서, 수학적인 원웨이 펑션이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암호화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개키 암호를 사용해서 저희가 그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일종인 HTTPS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HTTPS에서 보시면 그 채널을 암호화하기 위한 그 SSL 또는 TLS라고 부르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SSL 또는 TLS라는 요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면, 네, 먼저 이제 공개키 암호를 사용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와 웹서버가 서로 공유 키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공유 키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생성된 공유 키로 대칭키 암호로 암호화를 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이게 이제 TLS 프로토콜의 대략적인 어떤 과정을 정리를 해놓은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연결을 시작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서버가 OK를 보내게 되면 이제 TLS 연결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들의 목록을 이렇게 첨부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서버가 그러면 TLS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서버 헬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인증서와 그 키 공유를 위한 공개키 암호를 사용을 해서 그 키 익스체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도 이제 요 공유 키를 복화를 해서 하나 얻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그 후에 공유 키가 한번 이제 그 서버 키 익스체인지랑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 메시지를 통해서 요 안에서 사실 이제 공개키 암호가 사용이 되고 있고, 요 두 메시지를 통해서 공유 키가 생성이 되면은 그 공유 키를 가지고 그 이후에는 대칭키 암호를 사용을 해서 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대칭키 암호로 암호화를 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TLS 프로토콜, SSL 프로토콜에 공개키 암호가 사용이 되고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암호화 통신 시나리오에 대해서 봤고, 공개키 암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차세대 암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저의 관심 분야인 세 개의 분야를 소개드리고 간단하게 응용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것이고, 제로 논리 프루프, 그리고 홈모르피 인크립션 이렇게 세 가지 국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부분은 양자 내성 암호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인데요. 이걸 줄여서 이제 PQC라고 부르는데, PQC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에도 안전한 암호 기술을 말합니다. 네, 이제 양자 컴퓨터의 시대를 대비해서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기존의 RSA나 사원곡선 암호 같이 이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개키 암호들이 모두 해킹 가능한 상황이 오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의 안전한 암호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표준화 공모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요 공모가 현재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현재 표준을 일부 선정을 했고, 그리고 몇 개 후보군을 좀 더 선정을 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양자 내성 암호 PQC에 대해서 연구와 표준화 공모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지식 증명인데요.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은 어,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거냐면 증명 어, 예를 들어서 앨리스라는 사람이 어, 밥이라는 사람한테 뭔가를 증명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앨리스가 다른 C라는 사람하고 어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앨리스가 내가 돈을 내고 어떤 바우처를 C에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계약의 근거에서 밥에게 내가 이러한 바우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다른 혜택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앨리스는 자신의 계약서 또는 바우처를 공개하지는 않으면서도 밥에게 내가 C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럴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에서 증명자가 있고 검증자가 있어서 증명자가 검증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 링크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미샤 사하이 교수님이 굉장히 암호학의 대가이신 분인데, 이분이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5개의 레벨로 영지식 증명을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KP in 5 levels of difficulty라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동형암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형암호라는 것은 이제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이 가능한 암호라고 보실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덧셈이나 곱셈과 같은 다항 연산을 할 수 있는 암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2라는 메시지에 대한 암호문 E of E가 있고 5라는 메시지에 대한 암호문 E of O가 있을 때 이 두 암호문끼리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제 요 결과값이 어떤 문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서 이걸 이제 복화를 했을 때 2 더하기 5인 7이 나오는 이런 암호가 동형암호인 거죠. 네,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암호문끼리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복화를 했더니 항문끼리 곱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덧셈과 곱셈을 보존하는 암호가 동형암호입니다. 이러한 동형암호를 사용할 경우에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도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머신러닝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응용 시나리오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초기에 그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격리를 했었잖아요. 그때의 개인의 동선은 개인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선을 암호화해놓고 암호화된 상태에서 확진자의 동선과 내 동선의 그 교집합 연산을 통해서 동선이 겹쳤는지에 대한 결과를 역시 이제 암호문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형암호를 사용을 해서 그 동선들을 동형암호로 암호화를 하고 그 동선끼리 교집합 연산을 암호화된 연산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동선 안심이라는 호동이라는 앱에서 동형암호가 실제로 적용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형암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쪽이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오른쪽이 어떤 클라우드 서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네,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MRI 사진들을 가지고 있고, 요 사진들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보내서 이 MRI 사진을 보고 어떤 병이 있는지를 판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클라이언트가 보통 하는 일은 요 MRI 사진을 먼저 암호화를 해서 이 암호문을 서버에 전달을 하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이 암호문을 받은 다음에 디크립트를 해서 MRI 사진을 복구화를 하고, 이걸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프레딕션에 넣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병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해주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인크립트를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해주고요. 클라이언트는 이거를 디크립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이런 부분에 병이 있다는 소견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에서의 문제는 이제 만약에 공격자가 이렇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어떤 통신망 쪽에 있는 공격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공격자가 이 클라우드 서버를 해킹하거나 또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의 어떤 내부자일 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요 클라우드 서버 안쪽에 있는 공격자에 대해서는 요 디크립션에 대한 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원래 MRI 사진의 원본 사진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MRI 사진에 대한 프라이버시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영암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MRI 사진에 대해서 동영암호를 적용을 하고 암호화된 머신러닝 연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게 되냐면, 이렇게 MRI 사진들을 동영암호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고 이거를 보냈을 때 서버에서 이제 암호화된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암호문을 복구화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암호화된 연산을 통해서 결과 값을 역시 암호문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거를 디크립트를 해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병이 있구나, 요거를 이 판별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암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디크립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에서도 계속 요 MRI 사진이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이 수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이런 공격자에 대해서도 이 공격자가 볼 수 있는 것은 암호문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의 시나리오보다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영암호를 사용할 경우에 이런 클라우드에서의 머신러닝 시나리오에서 원본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 암호문 상태로 계속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위에 있는 어떤 클라우드 내부의 공격자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오늘 크립토그래피의 어원 그리고 고전 암호의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런 고전 암호 방식들은 현재는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큐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시나리오에서 공개키 암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공개키 암호의 일시인 RSA라는 암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공개키 암호라는 것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암호를 얘기를 하고요. 공개키 암호는 수학적인 원웨이 펑션, 일방향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TTPS에서 TLS 프로토콜, SSL 프로토콜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이제 거기서 공개키 암호가 사용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차세대 암호 기술로 양자 내성 암호, 영지식 증명, 그리고 동형 암호에 대해서
제가 개념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동영암호의 응용 시나리오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